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까? 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울과 마주하고 마음 다루는 그러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심리상담연구소 나다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지대 통합치료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서서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이미 들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울증하고 우울감하고 뭐가 좀 다른지는 이미 구분하시고 아실 것 같아요. 우울감이라는 거는 누구나 살면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거든요. 우울감 또는 슬픔, 그리고 짜증스러운 기분이라던가 아니면 외로움, 소외감, 이러한 감정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하루에 살면서도 몇 번씩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인데,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오히려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감정들이 나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짧게는 몇 분 정도 머무르다가, 그리고 때로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무르다가 갈 때도 있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되게 우울한 감정들이 내 삶을 지배를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만큼 오래 머물다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러한 기분들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그런 일상들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그러한 심리적 어려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과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예요. 마치 우리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듯, 어떻게 보면 내과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질환이 감기 이러한 것들인 것처럼, 우울증이 정신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그러한 병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소아기 때 이 우울증이 걸렸으면 우리가 소아기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소아우울증, 그리고 아동기 때 이러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한다면 아동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울증 같은 경우가 때로는 나의 삶을 마감시켜 버리고 싶을 만큼의 어떤 그런 치명적이기도 한 그러한 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해서 뭔가 나는 마음이 약해서 걸린 거야, 내가 나약해서 걸린 거야, 내 멘탈이 너무 쇠약해서 걸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들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신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동적 사고라고 불러요. 이러한 비합리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자동적 사고는 나도 모르게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찾고 심리상담을 받고 병원을 찾아가고 나 혼자 찾아낼 수 없는 그러한 비합리적인 사고, 자동적 사고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찾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 심리치료, 우울 상담 받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하고 나의 사고를 면밀히 탐색을 하다 보면 내가 현실적이지 않은 사고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사고의 내용이 부정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이러한 사고와 신념들로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렇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부터 얘기해 드릴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서하고 사고가 인지적인 거거든요. 생각,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은 다 한 세트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우울하고 슬퍼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 신체적인 변화로는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한맛도 없어지고, 그리고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러한 신체적 변화들을 겪어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난 뭐 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자포자기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 정서, 신체적 변화에 사고로 돌아가는 거가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건가 보다. 내가 뭘 해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죠. 이러한 사고, 정서, 행동, 신체적 변화가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뭐가 닭이 뭔지, 달걀이 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환경이 나한테 주는 영향도 있긴 한데, 면밀히 탐색을 한 결과 외부의 자극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우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제가 7가지의 단계로 여러분들께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합리적인 사고인가 그것을 탐색해보는 것들을 두 번째 단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현실성이 있는 생각인가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나에게 쓸모있는 생각인가,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라는 것들을 탐색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이러한 단계를 겪은 다음에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난 역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 하면서 자책하고 자포자기할 그런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만 다섯 번째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나의 힘듦을 내 스스로 받아주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이해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빠져나간 자리에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한 감정이 들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 알아차리는 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지금 우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셀프 토크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기 말을 부정적인 말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행동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 행동이 이전과 다르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고 예전에 했던 일들도 다 귀찮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맛있게 먹던 그러한 메뉴들 있잖아요. 음식 이런 것들도 밥맛이 없어지고 원래는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었는데 수면도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생긴 거죠. 또는 내가 원래 자고 있었던 그러한 수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면을 자게 된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행동이 지금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너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행동이 그런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통해서 알아차립니다.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를 체크해 보시는 건데요. 나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안 될 줄 알았어. 나 역시 이것밖에 안 돼. 내 미래는 너무 어두고 깜깜해. 나는 무가치하다. 이러한 자기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자기 말들이 그냥 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려면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입 밖으로 내셔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연상되는 생각들을 갖다가 적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 토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행동을 통해서도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었다면 내가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의 우울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단계를 넘어섰다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그 셀프 토크의 내용들이 정말로 합리적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합리적인가를 점검해 보기 전에 우울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신념들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지만 이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신념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오류 또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지적 오류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오늘은 좀 몇 가지 단순한 것,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 인지적 오류는 꼭 우울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용하는 그런 오류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흑백 논리예요. 일단은 흑백 논리는 검정색하고 흰색밖에 없는 거고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얘가 나는 입학시험에 한번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거기까지는 창피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서 나고자요. 우리가 입학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 완전 망쳤어 라고 생각하는 건 흑백 논리예요. 중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입학시험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한 번 더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시험 말고 다른 거를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중간 과정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붙지 않으면 아예 실패하는 인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흑백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잉 일반화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단서 갖다가 아주 풍부하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 자기 자신한테 나는 항상 늦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언제나 실수를 해. 라고 하는 식의 그 부사를 갖다 붙이는 건 거죠. 사실은 항상 늦지도 않고 언제나 실수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몇 가지의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언제나 그래, 늘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과잉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추상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부정적인 부분에만 딱 선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아주 크게 부풀려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예로 들어서 발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너 정말 수고했다, 연습 많이 했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단 한 사람이 중간에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서 어머 나는 내 발표가 싫어서 나갔나 봐. 나는 발표도 못하는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가 의미 확대 또는 의미 축소입니다. 그 의미 확대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거를 갖다가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의미 축소하는 경우에는 나한테 좋은 것,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을 의미를 축소를 해서 나의 어떤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을 되게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로 들 수 있다면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를 실수로 틀렸어요. 그래도 훌륭하지 않나요? 한 문제 정도면? 그런데 그런 실수는 멍청이 나는 짓이야.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등상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받은 애들 많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장점을 축소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의미 축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적 추론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심술이 있고요. 하나는 비현실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독심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인지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삐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이제 나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사실 친구는 해외여행 중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관계하고 상관없이 그 친구의 경험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것으로 갖고 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하고 얘기하던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얘기가 지루해서 나간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독심술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장에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죠. 예. 아니면 갑자기 뭐 약속이 생각났다던가 그 사람의 상황 같은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 나하고의 부정적인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라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거죠. 잘못된 생각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비현실적인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제 예로 드린 거가 어떤 연극 배우가 나 연극 전에 나 이거 망칠 것 같아. 나 그래가지고 대사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바보꼴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연극을 들어가면 정말로 긴장이 되고 불안이 돼서 원래 잘 외우던 대사도 잘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정말로 연극을 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거봐, 내 생각대로야. 내가 생각한 대로 됐지. 내 생각같이 결국 망쳤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가 비현실적인 예언에 해당이 됩니다. 어떠세요? 인지적 오류들을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 인지적인 왜곡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러한 인지적인 왜곡들이 우울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탐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항상, 늘, 꼭, 당연히 그래야만 해. 결코 이러한 말들을 좀 자주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지.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말들이거든요. 중간이 없게 되는 그러한 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결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미를 왜곡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경직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부르고 이 비합리적인 사고는 결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가 돼버리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걸까? 이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거 내가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셀프 토크의 그 말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정말로 이게 현실적인 일인가?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탐색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들이 보통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상담 장면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들이거든요. 그러한 말들을 제가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은 저는 반드시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항상 잘하고 실수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 아시잖아요. 멋지고 똑똑하고 돈이 많지 않으면 행복해지기 어려운 세상 아닌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라고 해서 이제 이성 친구하고 헤어지고 이제 오는 분들은 저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 편하게 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언제 어떻게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상당히 자주 하십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예로 들면서 이따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그 내용들, 문장들을 보셨을 때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가요? 현실적인 일인가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들은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불 달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그러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알아차릴 수 있는 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기는 감정일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도 석사 다닐 때 이 감정일기를 꾸준히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 또한 비합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이러한 감정일기를 적는 거를 훈련일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한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날짜를 한번 적으시고요. 이 날짜를 적으시는 거는요. 그날에 있었던 일들,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됐었던 일들을 이렇게 적다 보면 이 날짜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를 발견하시게 돼요. 나중에 이제 잘 훈련이 되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는 내 감정이에요. 내 기분. 내가 그때 짜증이 났었는지, 우울했었는지, 그리고 뭐 슬펐었는지, 그날 특히 더 소외감을 느꼈었는지, 이러한 기분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을 적어주세요. 우울이라고 한다면 그때 있었던 사건,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스쳐 지나간 내 자동적 사고는 무엇인지, 사실은 이 사고를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분 먼저 적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 적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친구들 대화에 내가 못 끼고 있네? 나 외톨인 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은 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나만 그 얘기 모르네? 나만 멍청한 것 같아. 나는 그러한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일기를 꾸준히 적어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내가 주로 언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지, 아니면 주로 언제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는지, 외로움을 느끼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일기를 꼭 적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기분이 다운되는 순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그때 어떤 생각을 했지? 라고 물어보고 내가 그때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였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좀 습관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에만 빠져들지 말고 이 감정을 만든 생각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뭐였지? 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 말의 내용들이 유용한가? 그러니까 유용하다는 거는 쓸모있는 생각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인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 나한테 뭐 쓸모가 있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생각들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해주세요. 앞서서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난 정말로 바보 같은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지라도 여기서 걸러내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생각들인지를 보시고 사는데 유용한 생각들인가를 확인을 해보셨을 때 이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오히려 더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생각들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계까지 잘 오셨다면 나 이러한 자동적 사고 나 또 하고 있었네. 비합리적인 사고 또 하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자책하고 나무라지 마시고요. 내가 그만큼 힘들었겠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나조차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을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좀 해보실 것을 권유를 해드려요. 나 이런 생각하는 거 얼마나 나 힘들었을까?
라고 내 말 셀프 토크를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취약한 점까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사실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취약한 부분, 이러한 걸 떠올릴 때마다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는 지금 내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제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빼냈으면 그 신념에다가 합리적인 신념을 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꾸어 말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해 라고 이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 라는 식으로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나를 평가해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그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인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식으로 한번 계속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을 그랬으면 좋겠지, 인기 있으면 좋겠지 라는 그런 식의 바람과 선호로 바꿔 말해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하는 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내 말로 한번 바꿔보시는 연습들을 해볼게요. 사고의 전환에도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사고와 바람, 충족, 소망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말에 맞게끔 바꾸시면 돼요. 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요. 그게 가능해? 그러면 좋겠지만 그리고 꼭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그냥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내 곁에 있고 나 인정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라는 식으로.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공해야만 한다. 자, 유능하고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 가능한 일인가? 일단은. 그리고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한 것이 정말로 성공이라고 이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너무 유능하고 성공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히려. 네. 그리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파멸뿐이다.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노력으로만 저는 성공이나 어떤 실패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운도 따를 수 있고요. 누가 나를 얼만큼 도와주는가? 환경의 그런 지지와 자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동과 운명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경험을 좀 하시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한번 바꾸어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늘 숙지하고 계셨다가 그러한 순간들 내 우울한 감정이 떠올랐을 때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 언제나 실수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해냈던 적도 있었잖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지금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만났던 사람, 나한테 되게 화났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 기분이 안 좋았었던 일이 있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꼭 나 때문만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나 때문으로 갖고 오는데요. 죄송하지만 타인들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나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그런 감정이 휘둘려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연습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들을 털어보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사고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그게 정말로 딱 그걸까?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너가 꼭 실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단계이고 이게 잘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오셨으면 혹시나 그 전에 어떤 그런 단계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단계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볼게요. 뭐 이거는 거창한 거 아니고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적어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무엇을 할 때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고를 때 저는 먹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행복하죠. 일단은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그래서 그 밥 잘 챙겨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챙겨보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하세요.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거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병행하라고 말하거든요. 꼭 운동을 거창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씨 괜찮은 날 산책 나가는 거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산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 한 벌 사고 그거 입고선 좋아하는 거 그러한 순간순간의 기쁨들이 모여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거지 거창하게 내가 돈이 뭐 몇백억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이런 식의 행복을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긴 하거든요.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그러한 감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행복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를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닌가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 씨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말로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앞서서 하는 것들을 본인 자신한테 하시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쓰고 그리고 행동으로 해야만 사랑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쓰고 무언가를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다. 저 사람 나 정말로 위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한테도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게 마치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이러한 생각도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시고 저희가 배웠었던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짧고 그러한 수필집이라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그러한 책 중에 한 구절인데 어떤 스님이 그런 강의하고 연설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온전히 정신을 회복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나의 단점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민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사람 안 됐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관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단점과 마주해서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저는 귀여운 이름을 붙이기를 권고를 드려요. 만약에 우울하면 찡찡이 뭐라던가 그러면 되게
그러한 우울감, 우울증, 나의 그런 것들이 좀 더 귀엽고 다루기 쉬운 그러한 감정으로 와닿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찡찡이가 또 나타났네 라고 하면서 조금 그 우울증을 좀 더 귀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단점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과 가까워지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구분하시고 그리고 7가지의 그런 단계에 의해서 우울증을 체크를 해보시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계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단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 또 그래? 또 그래? 이렇게 또 자책하지 마시고요.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고 하는데 전문가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단계들을 잘 따라해 보시면서 나의 그 우울하고 진정으로 마주하고 내 마음을 잘 다루면서 내 마음의 어떤 그 평온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